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예술TV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생활예술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IT 분야에 공부를 하시면서 생활예술을 접목시켜서 기술 발전이 생활예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궁극적으로는 또 예술의 생태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 서강대학교 조희정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우리 조희정 박사님 만나러 가볼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예술TV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느티나무 도서관에 이어서 아주 새로운 또 테마를 가지고 왔는데요. 궁금하시죠?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러분 중요해진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언택트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디지털이라든가 온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화두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디지털 온라인 관련돼서 생활 문화를 바라보신, 생활 예술을 바라봐 오신 이미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거의 선견지명이 있는 블루오션을 이미 10여 년 전부터 예견했다고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이분을 오늘 모셔서 듣다 보면 저희가 또 10년 후를 또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나와주신 조희정 박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너무 거창하게.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10만 명의 어떤 유저, 네. 10만 명의 오디언스들을 대신해서 하느라고요. 네. 아, 예. 네, 쿨하십니다. 제가 박사님 모시게 된 것은 박사님이 최근에 쓰신 글 네트워크 시대의 디지털 노마드 생활예술, 기술이 생활예술과 만나는 방법, 이 글을 제가 감명 깊게 보고 박사님을 모시게 된 건데요. 여기 글을 보면 첫 번째 제목이 네트워크 생활예술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네트워크 생활예술이 무엇인지를 여쭤보기 전에 제가 깜빡했는데 박사님 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죠? 박사님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해주시죠. 시원하게. 간단하게 소개하면 네. 저는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정치학을 전공하는 연구원이고요. 네, 정치학을 하셨군요. 예, 근데 원래 하는 분야는 IT 분야를 주로 하고 있고, IT 분야의 많은 행위자들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다 보니까 네. 생활예술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그렇습니다. 예. 정치학과 IT와 생활예술. 예, 좀 거리가 있죠. 네,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 이렇게. 다 사람 사는 얘기니까요. 맞습니다. 사람 사는 얘기. 키워드 사람 사는 얘기. 그래서 네트워크 생활예술의 특징은 무엇인가로 이제 글을 여셨었는데 네트워크 생활예술이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네트워크란 말을 인터넷 때문에 익숙해졌는데 근데 이제 보통 연결이 많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글이 사실은 코로나 위기 이전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온라인 공연을 보게 되고 그러면서 훨씬 더 뭐랄까 조금은 그때보다는 위기긴 하지만 아무튼 좀 익숙해진 환경이 그렇죠. 또 새로운 환경이지만 그렇죠.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공연을 보러 간다 그럴 때는 오늘 되게 더운데 네. 예매하고 기다려서 그렇죠. 보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맞습니다. 뭐 이러는데 그렇다고 네. 뭐 이제 방구석 일렬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방구석 일렬로 보면은 이게 실감이 날까 뭐 이런 부분도 있는데 안 가는 것보다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 공간에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있고 그리고 외국 공연도 볼 수 있고 그럼요. 그리고 창작자들의 작품도 접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면에서 공간이 되게 공간이나 기회가 많이 확장됐다 그럴까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연결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고 또 IT 쪽에서는 벤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즘에는 아트테크 벤처라고 그래서 예술 분야에서도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영리, 비영리 활동 네. 아니면 소셜 벤처 활동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 세 가지 정도 공간의 확장이라든지 연결의 확장, 그다음에 어떤 새로운 창업의 기회 네. 이런 식으로 특징이 나눠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목을 네트워크 생활예술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훨씬 더 수월해지고 네트워크의 수월함으로 인해서 확장된 시간과 공간 상황하에서 생활예술이 어떤 방식으로 네, 더 확장될 그렇죠. 수 있는가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그래서 쓰신 내용을 아주 압축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우리 그 네트워크 생활예술의 특징을 세 가지를 한번 하나하나 짚어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이 네트워크 생활예술의 그 특징으로 이제 공간의 확장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뜻일까요? 그게 그 공간의 확장이라는 게 무대의 확장일 수도 있고 극장의 확장일 수도 있고 어떤 공연 공간의 확장일 수도 있는데 오프라인에 한정된 공간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예를 네. 들면 이제 뭐 구글에서 하고 있는 스트리트 아트 그 프로젝트라든지 구글의 아트 앤 컬처 프로젝트 같은 데 보면은 뭐 우리가 굳이 가지 않아도 그래서 결국은 어떤 그 지구적인 네트워크 갤러리의 네. 등장 네. 그냥 이름을 붙여봤는데 네트워크 갤러리라는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트워크 갤러리. 그러니까 장소에 한정되고 지리적으로 한정되는 의미보다는 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갤러리인데 요즘 뭐 4차 산업혁명이니 해서 기술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머신러닝으로 하면은 내 취향에 맞는 음악을 마치 선곡해 주는 것처럼 작품들도 선곡해 줄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그게 뭐 VR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VR 화면으로 이렇게 보는 것보다 AR로 되면은 그게 훨씬 더 실감나게 보여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VR은 그냥 이렇게 보고 그런 거지만 AR로 보면은 훨씬 더 가까이에서 직접 만져보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공간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지금 구글 얘기를 하셨는데 구글 아트앤컬처 연구소 이것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구글 아트앤컬처 연구소에서 구글 스트리트 아트 프로젝트. 그러니까 저는 구글에서 이 스트리트 아트를 가지고 프로젝트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스트리트 아트라는 게 또 많은 생활예술 하는 사람들이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화이트 큐브에 갇힌 게 아니라 스트리트 아트를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그러니까 생산이라든가 향유라든가 양쪽 측면에서 아주 생활예술의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는 장르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구글이 그대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말씀하신 네트워크 생활예술이란 컨셉에 참 맞는 사례다 싶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 큰 기업이 유리한 것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구글 사용자가 많다 보니까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그런 유사한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용자가 많을수록 데이터가 증가하고 콘텐츠의 가치가 늘어나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스트리트 아트 프로젝트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미술 부분도 하고 어떤 고전적인 오소독스한 예술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네, 맞아요. 스트리트 아트는 굉장히 힙하고 굉장히 현대적인 그렇죠. 어떤 현상인데 네. 그거를 IT 플랫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접할 수 있다. 그럼 그걸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의 어떤 효능감 그런 네. 차이는 굉장히 클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글 스트리트 아트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그걸 더 넘어서서 기술적인 그 진보가 보여주는 게 이제 VR 갤러리 이제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이건 어떤 겁니까? VR 갤러리라든지 AI 갤러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맞춤형 서비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여주는 부분들 훨씬 어떤 그냥 PC 앞에서 아니면 스마트폰으로 그냥 화면을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실감나는 화면을 제공해주는 측면들. 그래서 조금 더 하이테크 쪽으로 간 그런 갤러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물론 오프라인 공간에도 그렇게 보여주는 갤러리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게 네트워크랑 연결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갖는다는 편안하게 면에서는. 집에서 그걸 그렇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이 박사님이 보시기에 이 VR이나 뭐 AR이나 이게 사실은 무슨 그 구글 글래스 같은 것도 필요하고 약간의 장비가 또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VR 갤러리를 실제로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게 초기에는 VR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자꾸 보면 어지러워요. 맞아요. 그리고 그게 아동일 경우에는 더 문제가 뭐 될 수 있고. 토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3분 보고 끊고 10분 보고 끊고 50분 보고 끊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벌써 나온 지 꽤 된 기술이고 그렇죠. 그리고 시도된 지 몇 년이 된 서비스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서비스 안내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런 식의 부분들을 연구를 많이 해서 수정하고 개선했다 이런 부분들 그런 고려가 반드시 필요하죠. 기술을 쓸 때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신체적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 됐나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 건데 이제 완벽하다고 볼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덜해졌다. 집에서 보려면
화면도 더 커야 되고 더 좋아야 되고 뭐 그런 기술을 향유할 수 있는 사람만 또 향유하는 건가라는 식의 어떤 역질문을 할 수도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VR이나 AR이나 어쨌든 좀 이제 비용이 사실은 고가가 드는 그렇죠. 제작하려면 네. 그렇긴 하지만 이게 항상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서 이 단가가 좀 떨어지는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서 그런 경향이 좀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생활예술을 하시는 그러니까 업으로 이 예술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의 필드에도 언젠가는 이 VR과 같은 아주 하이 테크놀로지가 도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기술은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어떤 기술을 어디다 갖다 쓰느냐인데 꼭 하이테크만 생각할 것도 아니고 뭐 네. 로우테크를 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기회 확장이 이루어졌다 이런 부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VR 관련해서 소개해 주신 거 보면은 이 버스웍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버스웍스? 그것도 되게 지금 사례를 제가 너무 많이 원고에 너무 많이 써가지고 버스웍스가 광고 영상이나 뭐 뮤직비디오 이런 예술 작품의 VR 영상화를 지원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창작 지원 같은 건데요. 아. 특히 이제 VR 콘텐츠 관련한 창작 지원을 한다는 부분에서 인상적이어서 네. 관심 있게 봤는데 네. 특히 약간 어떤 사회 문제 의식적인 다큐멘터리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창작 지원을 한다는 점이 되게 신선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심각하게 이렇게 막 다큐를 오랫동안 집중해서 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네. 그 현실들을 보여주는 거죠. 가상현실로. 그러면 훨씬 더 실감나게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는 측면이 그렇죠. 있고 그래서 굉장히 문제의식을 갖고 하는 그룹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렇군요. 아, 그걸 또 이 VR과 관련해서 창작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니 참 신기합니다. 또 비헨스 같은 것도 소개를 하셨는데 이 국내외 작가들의 창작품을 소개한다. 뭐 서로 영감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네요. 이 비헨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서비스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도비가 하고 있고 PDF는 예. 어도비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비헨스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다는 게 이미 이제 입소문으로 충분히 알려져 있어가지고 네. 비헨스의 작품이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높은 레퓨테이션이 되고 있고 아, 그래요? 예, 그래서 2012년부터 해서 벌써 8년 정도 이제 어도비가 인수해서 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포털인데 네. 여기 국내 작가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고무적이고 그래서 1,400만 명 이상의 어떤 네. 크리에이터들의 작품들이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콘텐츠 규모가 뭐 어마어마하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창작의 리소스들로 사람들이 많이 참고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시기에 지금 말씀해 주신 뭐 구글 아트 갤러리 여기는 좀 아무래도 이미 있는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있는 그런 작품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편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스트리트 아트 프로젝트는 좀 또 다르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식의 네트워크 예술계의 형성이나 아니면 지금 유지되는 데 있어서 생활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게 꽤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트워크 생활예술이라는 용어도 쓰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트워크 안에서 네. 가령 이제 네트워크 안에서 생활예술을 한다고 그랬을 때 생활예술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전문가 중심의 아니면 굉장히 뭐 높은 기술을 가진 사람 아니면은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니면 대도시에 사는 사람 그렇죠. 그런 어떤 문턱을 없애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장애물을 없애는데 네트워크가 일조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추어 창작자라든지 뭐 나는 악보를 볼 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의 음성을 인식해서 뭐 창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든지 그런 것들도 아무 문제 없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거기에 이제 물론 아마추어냐 프로냐 퀄리티가 고퀄이냐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논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보는 사람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창작을 하고 싶다라는 창작자 입장이라든지 네. 아니면 감상을 하고 싶다라는 어떤 이용자 입장이라든지 했을 때 뭐 예전 같으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이런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장애물 같은 것들이 굉장히 낮아졌거나 없어졌거나 이런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생활예술에 있어서 그동안 그러니까 예술 창작 행위에 있어서 아마추어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장애로 느낄 수 있었을 만한 기술적인 배리어라든가 아니면은 공간적이거나 시간적으로 그런 장애가 될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없어짐으로 인해 생활예술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근데 그런 정말 사례를 들으면서 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선생님 쓰신 글 중에 보면은 또 이제 예술 학습에 대한 뭐 예술 교육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예술 학습이 연결되고 있다 이런 말씀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예술 학습의 네트워킹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생활예술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는 그러니까 고전적인 어떤 전문가들의 권위를 네. 무너뜨리는 일반 시민의 반란인가? 이렇게 굉장히 멋진 표현인데요. 좀 급진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냥 평범한 일반 시민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술을 누가 하지? 그리고 예술을 누가 볼까? 그리고 예술을 누가 필요로 할까? 보면은 그냥 많은 사람들, 다수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니까 이 연결의 확장이란 부분도 그런 사람들의 어떤 창작 의지 아니면 배우고 싶은 욕구, 감상하고 싶은 어떤 의욕 네. 이런 부분들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배우고 싶으면 와 어디 뭐 잘 가르치는 데가 있나 검색해가지고 학원을 찾아서 등록을 하고 그렇죠, 이런 식의 그래. 어떤 아날로그 방식보다 집에 편히 앉아가지고 아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유튜브 크리에이터 때문에 하우투 동영상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네네.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다 보면은 예전보다는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 거니까 그게 네트워크 생활 예술의 어떤 가장 큰 특징으로서 연결의 확장이라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쓰신 그 사례 중에 보면은 글쓰기 지원 서비스 씀 아주 제목도 심플합니다. 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 매일 오전 7시에 글감을 제시하면 이용자들이 글을 올리고 다른 사람의 의견도 볼 수 있다. 이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고 이미 800만 편 이상의 글이 작성이 됐다고.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서비스 홍보처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광고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셔도 됩니다. 제가 보고 네. 싶은 건, 그러니까 이 서비스들이 어느 시점에서 붐업이 되고 네. 없어질 수도 있는데 네. 이런 아이디어를 먼저 시도했다라는 것 그렇죠.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씀이라는 것도 요즘에 우리가 뉴스레터를 굉장히 많이 보지만 그렇죠. 그런 어떤 글을 올려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앱으로 아름다운 앱이라는 올해를 빛낸 아름다운 앱으로 선정이 이게 됐네요. 아름다운 위인도 아니고 이런 상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는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근데 그럼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글이 올라와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다. 글쓰기, 창작, 예술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네요. 그게 작곡 부분에서 이제 뭐 네. 허mon이나 마음은 피아니스트 이거 보면서 네. 와 예전에는 피아노 피스 그 악보 한 개 그때 그 당시에 그러니까 8조 악보로. 우리끼리 라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는 그 500원씩 막 그래가지고 피스를 사고 네네네. 모으고 뭐 그래가지고 그쵸. 그거 연습하고 그랬는데 이제 디지털로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다운받을 수 있고 뭐 그게 무료일 수도 있고 유료일 수도 있고 네. 뭐 어쨌든 간에 그 리소스들을 많이 찾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그게 교육이지 뭐 학교 가야 교육이고 학원 가야 교육인가 뭐 이런 그렇죠. 자기 학습 능동적인 자기 학습 그런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작곡 제작 지원 앱이죠. 예. 허먼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허밍온 아닐까요? 허밍온. 네. 아마도. 저희도 추정을 하면서 예. 네. 음악 정보 인출 기술. 이걸로 소리인 음악을 신호로 바꾸어서 정보를 추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정말 저도 최근에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누군가가 우리 결혼식을 하는데 그 결혼식에 맞는 축가를 작곡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하면 그 작곡가분이 이제 더 이상은 본인의 머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그 작곡되어 있었던 결혼 축가를 한 뭐 1000여 곡이든 2000여 곡이든 들어가 있는 빅데이터 그걸 돌려가지고 거기서 곡이 최상의 그러니까 어떤 뭐 키워드를 넣겠죠. 뭐 전원 풍경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 키워드를 넣으면 그거에 맞는 것이 나온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진짜 신통망통하다. 근데 그 음악이 사람이 그냥 본인 혼자서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요소들을 담고 있어서 완성도가 높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약간 좀 무섭기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AI가 처음 나왔을 때 AI 문학이 가능한가 뭐 이런 맞아요.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림이나 뭐 다 AI가 있었죠. 쓴 소설, 그렇죠. 소설의 형식이 무엇인가 뭐 이런 음. 논쟁들이 붙었었는데
있었는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편하게 콘텐츠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인간의 따뜻한 온도를 느끼기는 좀 힘든 부분들 뭐 그런 건 있긴 하지만 사람들이 음악이라는 거를 전혀 못 접해보거나 아니면 음악에 대해서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들한테는 자기한테 맞는 음악을 선택해 주는 것. 그건 뭐 이미 너무나 보편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이 험온 서비스가 보니까 음성을 입력하면 악보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도 있다고. 그러면 이건 진짜 생활예술 하시는 분들 아주 편하게 작곡할 수 있겠네요. 대신에 작곡가들이 위기감을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네트워크 생활예술이 전문 예술을 그러니까 파먹는. 모두의 예술이 경계가 없어짐으로써 이제 어떤 시장이 위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그게 시대 변화라면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근데 웃긴 거는 이제 악보를 그려야지만 작곡이 되고 그게 이제 뭐 디지털로 그리든 직접 손으로 그리든 근데 그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기가 흥얼흥얼거렸는데 악보가 됐네 라고 하는 순간 네. 그걸 만약에 아주 어린애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거는 예술을 아주 빨리 접하게 되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악보를 내가 너무 그리고 싶은데 힘들다라는 어떤 어른들 아니면 프로들의 세계 이런 거보다 네가 흥얼거리는 것이 음악이야. 네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음악이 돼. 예, 그런 거는 굉장히 좋은 거 아닌가? 글쎄요. 그래서 일정 정도 어떤 초기의 교육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도 있고, 물론 이제 정말 음악 창작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도움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교육 측면에서 되게 좋지 않을까? 아니 왜 가끔씩 이렇게 음악 천재들 중에 사실은 악보를 읽을 줄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소리 들은 대로 피아노를 친다든가 이런 사람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말하자면 모든 예술 장르에 있어서 음악이라면 이 작곡하는 거가 그 악보를 읽을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하다. 그걸 그리고 학습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림에 있어서도 어떤 드로잉을 할 때의 뭐 펜을 어떻게 잡는다든가 뭐 어떻게 구도를 잡는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학습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장애가 돼서 예술이라고 사람들이 흔히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중단을 하게 되거나 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딱 여기 이 험원이 보여주고 있는 흥얼거리면 그것이 악보가 된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서비스 이면에 있는 가치를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네요. 게 굉장히 사람의 삶에서 네. 이게 돼? 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그 그러니까요. 느낌이 사람들이 이런 걸 접하면 되게 기분 좋아하지 않을까? 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친구들끼리 할 수도 있는 그러네요. 거고 그래서 뭐 나도 창작가가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그렇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여러 사람이 부르면 그게 이제 화음이 있는 곡 같은 게 또 될 수도 있겠네요. 소리를 함께 낸다면.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 바리톤 하시고 제가 뭐 다양한 떼창이 이루어지겠죠. 아니 보통 전문 예술과 생활 예술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예술을 지금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가장 큰 위기감으로 받는 것은 뭐냐면 예술에 대한 공적 지원의 포션 중에 생활 예술로 많이 이렇게 뺏기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공적 자금 지원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런 기술적인 서포트로 인해서 정말 전문 예술이냐 생활 예술이냐 이런 식의 경계라는 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왜냐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들을 때 그 음악이 좋으면 그냥 구입을 한다거나 할 테니까요. 그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효과가 그런 건데 많은 사람이 즐길수록 그러니까 지금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누가 어떤 위기감을 느끼느냐 생각해 봤을 때 그거에 만약에 한정된 시장이라고 치면 네.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 결국 시장 자체가 넓어지는 그렇죠. 거죠.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면 많이 느낄수록 가치가 더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산업사회나 근대사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소유해야 되고 다 가져야 되고 나만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 경계가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떤 사람들은 위기로 느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새로운 기회로 느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정부의 지원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네요. 야, 이렇게 재밌는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반면에 지금 저희가 공적 지원 잠깐 얘기를 했지만
창작 자금 또한 이 연결을 통해서 훨씬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게 또 이제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그 시스템, 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방식이 생겼고, 이 크라우드 펀딩이 결국 생활예술의 창작자들에게도 또 새로운 가능성을 주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킥스타터가 처음 나왔을 땐 굉장히 신선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근데 지금 이제 크라우드 펀딩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졌고 서비스가 너무 많고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도 경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창작을 하고 싶은데 펀딩해 주세요. 이 정도로는 펀딩이 안 되는 그런 건데, 이제 물론 이제 창작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나는 이걸 왜 하고 싶고 이걸 해서 어떻게 사회에 기여하고 싶고 아니면 이거는 얼마나 예쁜 작품이고 이런 거를 예술가들이 다 능숙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리고 남의 뭐 그냥 아주 시체한 말로 남의 지갑이 가볍게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의 상황인데, 어쨌든 크라우드 펀딩 시장에서 예술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킥스타터 처음에 신선했던 부분들도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예술 지원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목적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게 네. 그 예술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아직도 우리는, 그러니까 생활예술이라는 말이 지금 쓰고 있지만 네. 사실은 생활예술이라는 말이 없어지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술권 그냥 예술이면 되는 거죠. 예술고 다 하는 거 아니야? 뭐 생활이란 말을 왜 붙여? 뭐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 킥스타터에서 그 예술 파트가 굉장히 비중이 높다라는 게 네. 그렇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는 네. 그게 굉장히 신선하게 보였었어요. 그랬군요. 지금 크라우드 펀딩의 그 방식이 굉장히 복잡해졌다 그러셨는데, 복잡해졌다면 어떤 식으로 복잡해진 건가요? 그러니까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은 펀딩 금액이 목표에 도달하지 그치. 않으면 안 다 주는 나눠주죠. 경우, 네. 안 주는 경우, 그 다음에 그거 한 다음에 목표에 도달한 다음에 리워드 방식을 이제 예전에는 금액별로 그냥 이렇게 보통 등급, 뭐 그린 등급, 뭐 이렇게 높은 골드 등급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 굉장히 다양한 패키지가 있고, 그러면 예술가 입장에서는 예술가들이 그런 거를 충분하고 능숙하게 매니지먼트 할 수 있을까? 못하죠. 누구나 다 그렇죠. 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을 하는 친구들이 어린 친구들일수록 그런 걸 더 잘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고퀄리티를 많이 봐서 웬만한 거는 눈에 안 차는 어떤 이용자의 눈높이 부분도 있고, 그게 이제 크라우드 펀딩 시장이 커진 것의 어떤 장점과 단점 부분인데.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도 들어요. 사실은 기술의 접근성이라는 게 그 세대별, 연령별 이런 그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렇다는 점에서 볼 때는 이 네트워크 생활예술이라는 것도 역시 좀 기술의 접근도가 좋은 젊은 세대가 조금 더 네트워크 생활예술이라는 이 개념에 그 들어와 있는 많은 그런 서비스라든가 방식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저는 그게 세대 문제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직업의 디바이드 부분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아날로그에 익숙한 예술가들이 디지털에 좀 능숙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필요가 발명을 낳는 부분들이 있는 건데 네. 고연령의 어르신들이라고 디지털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의 편견이었군요. 스마트폰으로 날아다니시잖아요. 네. 필요하시니까 여러 번, 그러니까 가족들 얼굴도 봐야 되고 통화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디지털 디바이드, 양적인 의미에서 세대적인 의미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오히려 이렇게 예술가들이 나를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이런 부분에 되게 샤이할 수도 있고, 능숙하게 자 이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펀딩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서비스와 조화를 느끼기가 결국 인간의 마음이나 인간의 필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화를 더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 생활예술이 갖고 있는 개념과도 마찬가지인 건데, 생활예술은 누구나 다 생활 속에서 예술 활동을 하면 좋은 것이지만, 네. 거기에 아주 독특한, 그리고 정말 천재적인 어떤 예술가들은 어디에 포지셔닝이 되는 거지? 그런 부분들. 그 사람도 원래 천재니까 잘 나갈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예술가들이 당대에는 정말 살기 힘들었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소외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약간 들기는 하는데 기술을 그래서 어떤 뭐 기술이 만능 이런 게 아니라 기술이 매개하는 거고 기회를 주는 거지만 거기에서 내가 혼자 어려움을 느낀다면 나같이 어려움 같이 느끼는 사람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공동 작업을 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삶에서 시도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 온리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바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어떤 다른 것들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찌됐거나 기술 발달이라는 것이 이 예술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쳐서 살아가는 생존하는 방식도 굉장히 다양화할 수 있겠다. 더구나 지금처럼 코로나로 완전히 언택트가 된 이 상황에서는 예술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기술과 친해지거나 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민을 던져주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거래 연결이라는 파트도 있어요. 그래서 뭐 킥스타터 외에도 여러 가지 크라우드 펀딩 서비스 이런 데서 신생 창작자의 작품 판매를 지원하는 이런 상황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생활예술도 생활예술이고 예술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게 그 뒷부분에 얘기할 네. 아트테크 소셜벤처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그 아트테크라는 게 결국은 기술 서비스를 활용한 어떤 예술적인 서비스, 예술 분야에다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들인데 그걸로 창업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뭘 창업을 할까? 기술을 가지고 뭐 AI 창작을 할까? 머신러닝으로? 뭐 그렇게 해서 서비스를 할까?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창작하는 친구들의 상당수가 느끼는 문제의식이 뭐냐면 우리는 대학을 갓 졸업한 예대 예술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인데 판로가 없다. 근데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국내외가 다 연결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외국에 유명한 시장들이 있다. 그 시장들에 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거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렇죠. 개인은 지불 못한다. 근데 그게 만약에 그룹이라면 아니면 그것을 우리가 실비로 받는다면 그리고 그 정상 과정을 기록으로 디지털로 다 남겨서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이 판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의 어떤 막강하고 탄탄한 어떤 예술 서비스 시장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굉장히 도발적인 도전 그러네요. 그런 부분인데 그게 도발적으로 느껴지는 까닭이 너무 절실한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예술을 하려고 미대에 들어가기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죠. 음대 들어가기 엄청 힘들죠. 그렇죠. 근데 무대에 서는 사람은 한정돼 있고 그러니까요. 물론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할 수도 있겠죠. 우리나라에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깜짝 놀랐죠, 우리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림 잘하는 네. 사람 너무 많고 네. 뮤지컬 스타 되겠다는 사람은 정말 서부터 제주도까지 한국에는 유전자가 다른가 봐요, 선생님. 뭔가 흥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도 잘하잖아요, 노래.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외국에 알려지는 부분들, 물론 외국에 알려진다라는 게 뭐 국위선양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기회를 그리고 우리가 모를 뿐이지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죠. 아니면은 뭐 예술이라는 게 만국 공통어로 할 수도 있는 그럼요. 부분들이고 아무튼 그런 창작품에 대한 판매 부분을 클리어하게 한다는 부분이 일단 마음에 들었고 네. 그거를 창작자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거를 발로 뛰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고 네. 그것에 있어서 뭐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도 막 얘기하는 것도 인상 깊게 봤었어요. 그럼 선생님 생각하시기에 이런 서비스들이 어쨌든 지금 좀 성과를 조금씩 내서 말하자면 그 생존을 위한 수익 모델 같은 걸 창출을 해내고 있는 셈인가요?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모든 자영업이 3년이 가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벤처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 뭘 땅파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악정고투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들어요. 단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범접할 수 없는 시장은 아니라는 부분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면에서 이거를 서비스한 분들 굉장히 프론티어가 아닌가 그러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노하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 그 필요성을 아직도 여전히 예대 출신들의 사회적인 진출은 막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가능성 뭐 그 영어뿐만 아니라 뭐 야 너도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엘디프라는 IT 기반의 예술 공정거래 플랫폼 2017년에 설립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분이 원래는
중국 진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업무를 담당한 전문 경력을 갖고 있었던 분인데 이런 예술품의 이제 판매 그것도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든다는 거. 저는 이걸 보면서 확실히 생활예술도 그렇고 그냥 우리 예술 전체를 볼 때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예술계 안에서만 우리끼리 어떻게든 좀 잘해보자가 아니라 외부에 이제 이런 IT나 뭐 지적재산권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들하고 같이 결합이 돼서 이야기해야 할 바 너무 많다. 사실은 그런 쪽으로도 생활예술이 좀 더 열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 공정이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여태까지 공정한데 공정하다는 말이 나온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여태까지 거래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왜 공정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술의 공정거래라는 표현이 저는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것이 기술의 도움에 힘입어서 공정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상당히 긍정적인 일이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아트테크 소셜벤처 이런 얘기 이제 하셨는데요. 이 아트테크 소셜벤처가 하는 일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일 말고도 또 창작 자원을 공유하는 그리고 재활용하는 이런 쪽으로도 이야기가 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셜벤처라는 것이 네.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인터넷이 초반에 나타났을 때 IT가 금맥 광산인 것처럼 모두가 막 다 그쪽으로 갔고 정부가 굉장히 많이 지원했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기업들은 벤처는 생계형 창업이라기보다는 기회형 창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소셜이란 말이 왜 붙어야 되는가?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모습의 벤처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적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사회적 가치를 담는 부분인데 물론 창작도 넓게 얘기하면 사회적인 그런 거지만 그 자원의 재활용 부분도 굉장히 신선했는데 지금 이제 환경 가치 그런 게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네. 에코아트는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있죠. 있어요? 네, 그럼요. 역시 네. 저는 예알못이라. 근데 그래서 그런 자원의 재활용 부분이 거기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이 끝나고 나면 남은 많은 자원들 이거를 다시 순환시킬 수 있는 부분들 아니면 뭐 다시 팔 수도 있고 이런 것들 그래서 무대 앞면이 아니라 무대 뒷면을 봤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를 사회 속에서 녹여내는 방법을 고민했다라는 거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의미 있는 소셜벤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 대여 서비스 같은 경우도 보면 그림을 이제 대여해서 바꿔가면서 걸 수 있게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공유 경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그 기술 쪽 전문가들한테 들은 얘기가 도시의 아이들보다 그러니까 3D 프린터를 보지 않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대도시권 이외에. 근데 그 아이가 3D 프린터를 한번 만져보거나 봤을 때 그 아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예술품이란 것도 그렇잖아요. 맨날 봐서 지겨우니까 뭐 다양하게 바꿔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술을 자주 접하는 경우와 안 접하는 경우. 근데 대부분은 다 너무 비싸니까 진품은 살 수는 없고 모조품만 살 수 있어. 라든지 뭐 이런 건데 기왕이면 다양한 작품들을 계속 볼 수 있는 측면에서는 이런 서비스들은 가장 보편적이고 기술로 할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어떤 서비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생활예술이란 게 아까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듯이 일상 속에서 예술을 접하게 하는, 쉽게 접하게 하는 건데 그 그림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이제 전시회나 미술관을 가야 그 진품의 그림을 볼 수 있고 그것은 사실 좀 장벽이죠. 그 전시회를 간다는 것 자체가. 근데 그런 그림들을 이런 그 공유경제적인 발상으로 대여를 해서 저렴한 액수로 그렇지만 다양한 그림들을 계속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거 이것도 참 이 공유 정신을 잘 살리면서도 이 자원을 많은 사람들이 예술품이라는 한정된 자원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준다 이런 측면에서 정말 긍정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선생님이 이 네트워크 생활예술의 특징으로 뭐 전시 공간이 확장되고 창작자와 작품 그 후원이 연결되는 거, 또 이제 아트테크 소셜 벤처 같은 걸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래도 앞으로 네, 펜을 떨어뜨리시는군요. 이제 앞으로 좀 더 이 네트워크 생활예술이 이렇게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생각해야 되는 과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아주 단순하게 생활예술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되는 그렇죠.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생활예술을 왜 사람들이 많이 알아야 될까를 또 알아야 되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네. 그거는 결국은 사회적 가치, 예술의 사회적 가치, 개인이 사회 속에서 예술과 공존하는 법 이런 식의 얘기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러고서는 모든 것이 다 돈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의 크리에이터들의 큰 수익을 보고 학생들의 장래희망이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말입니다. 건물주에서 바뀌었다면서요. 그런데 이제 직업이 희망이 되는 것도 네. 옳지 않다라는 지적도 많이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어떤 크리에이터가 되고 어떤 싶으냐가 가치를 지향하느냐 그런 삶에서 이건데. 것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가 언제까지 가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이 동영상 유튜브에 나오나요? 네. 아 그렇군요. 아이러니라고 하죠 이런 근데 걸. 네. 근데 모든 서비스는 다 사이클이 있는 거니까요. 네, 그렇죠. 근데 그 사회적 가치의 공유라는 부분이 교육을 통하든 뭘 하든 그런 게 좀 많이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어떤 기회를 확장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온라인으로 뭘 그런 걸 봐 구질구질하게 진품을 봤을 때 아우라 미켈란젤로를 봤을 때 네가 그 느낌을 알아?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논쟁적인 부분이 많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예술이라는 것을 평생 모르고 사는 것과 기회를 많이 접하고 사는 것은 질적으로 다른 측면이 그럼요, 있기 그럼요.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의 어떤 행복이라든지 그런 것, 삶의 질의 문제와 예술의 문제 그런 것들이 연관돼서 생활예술에 대한 어떤 토론 그런 가치, 철학 어떤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말씀대로 제가 언제 한번 이렇게 그 문화예술 교육 쪽에 이제 정부기관에 일하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네가 이제 하는 문화예술 교육의 프로그램 중에 아주 그 시골에 사는 청년들한테 아이들한테 뭐 바이올린이라든가 이런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악기도 대여해 해주고 선생님도 가서 가르쳐주고 하지만 그게 이제 무한정 지원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공적 자금으로 진행되는 거라 한 2년인가 3년 있다가 이제 그게 딱 끊겼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개의 박탈감은 어떻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 2, 3년 동안 그 친구가 겪었던 그 체험, 음악적, 예술적 체험이라는 게 그나 그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를 생각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트워크 생활예술이라는 측면, 기술의 지원으로 바이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평생 못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된다거나 듣게 된다거나 하는 것이 인생에 끼칠 영향을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말씀대로 그런 예술적 가치, 예술의 사회적 가치, 그 예술이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게 평등하게 분배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논의가 이 네트워크 생활예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부상될 거다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고요. 또 생활예술과 그 지역을 연결해서 또 언급하신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라는 게 도시 공간도 있지만 네. 이게 도시로 소용돌이처럼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그렇죠. 있는 기회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로컬에 창업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로컬 벤처를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로컬의 복합 문화 공간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뭐 도시에서는 북카페가 익숙하지만 로컬에서는 북스테이 이런 개념으로 하면 거기에 여행자가 머무른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와서 어떤 문화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네. 그런 크고 작은 공간들이 최근 2, 3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데에서 생활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네.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생긴다라든지 그러니까 현장의 어떤 예술을 전달해 주는 데 있어서 기술을 응용하는 부분들 네. 그래서 로컬과 연결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닌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 그 결핍을 모를 수도 있지만 그쵸. 근데 로컬이 가지고 있는 또 우위가 있단 말이죠. 네. 풍경, 부존 자원 그런 부분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 그리고 어떤 일정 정도의 힙합 네. 그런 부분들이 생활예술 개념하고 매칭이 되면 그것이 뭐 예술부터 스포츠까지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어떤 과거의 새마을운동이나 어떤 계몽적인 방식이 아니라 자발적인 어떤 디지털 노마드들의 로컬에서의 활동을 엮어내는 부분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굳이 이렇게 심각하게 막 이렇게
철학을 얘기하지 않아도 네가 하는 게 생활예술이야. 끝.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포지셔닝이 되는 그런 것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 발견 아니면 그 친구들이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어떤 커뮤니티나 플랫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로컬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로컬에 사는 사람도 전혀 불평등하지 않게 예술의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 거기에 이제 네트워크 생활예술이 기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융합성 확대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이 융합이라는 게 항상 어려운데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로 쓰셨을까요? 그게 기술 융합성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미래 세대와의 연결 이런 부분들 그렇기 위해서 어떤 네. 교육 자원으로 기술이 많이 융합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조금 더 그러니까 내용을 뭐 이래저래 소개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길어졌는데 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부정적인 문제 이런 것이 과제로 더 심각하겠구나 하는 글 쓴 다음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융합적인 콘텐츠가 있다 보면 네. 저거 내 건데 다 갖다 베낀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저작권 문제에 굉장히 그렇죠, 심각해질 그렇죠. 수도 있고 지금 가지고 있는 법제도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창작적인 소셜 벤처들을 법으로 규제하는 당신이 하는 사업은 우리가 법적인 테두리로 보호할 수 없어. 포괄해서 정의된 사업이 아니야. 네네네. 그런 경우 있죠. 그 새로운 사업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랬을 때 좋은 뜻을 갖고 있는데 안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 융합성이라는 부분이 기술 융합으로 해서 많은 것들이 발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많은 콘텐츠가 융합돼 있다 보니 그 안에 문제가 융합돼 있다라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법제도일 수도 있고 뭐 경제적인 규제일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새롭게 창출되는 융합적인 예술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좀 이렇게 금방금방 이제 플렉서블하게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일까요? 아주 이상적인 희망이지만 일단 그런 부분에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경직돼 있지 않은가 행정, 예술 행정이 그런 느낌이 좀 저희가 예술을 하나도 모르는데도 그런 보다 보면은 잘 안 됐네 밀어주고 싶은 사람들인데 네. 이거 하다가 지치고 이 사람이 인터뷰하는데 밝은 내용보다 네. 그간의 고통이 느껴지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네. 아마 이 그 컨텐츠를 지금 보시는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많은 예술가들 혹은 예술 정책에 몸담고 계신 분들 아마 지금 하신 말씀에 아주 격렬하게 동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네트워크 생활예술, 그러니까 생활예술이 사실은 기술 발전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챕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눈 것들이. 그래서 이후로 이 기술이라는 것이 생활예술에 어떤 식으로 이제 녹아들고 또 생활예술로 인해서 기술이 또 어떠한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논의하는 아주 단초가 되는 글을 써주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거의 1시간 동안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생활예술에 계속해서 연구하실 거죠? 네. 네. 그 다짐을 받으면서 오늘의 유튜브 생활예술 TV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생활예술 TV 두 번째 스토리 잘 들어보셨어요? 생활예술 TV 3화에는 또 어떤 인물이 오실지 아직은 알려드리지 않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아시죠? 꼭 눌러주세요. 안녕.